우리 신호전달 처음에 할게요. 신호전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세포 간에 소통하는지부터 이제 배웁니다.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 간극연접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전기적 시냅스 얘기했을 때 이 간극연접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 동물세포에서는 이제 간극연접이라고 해서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포하고 세포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연접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중에 이제 여기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제 간극연접이라고 했어요. 이 구멍은 뭐 단백질 공 같은 애가 이렇게 또또또또똑 해가지고 이렇게 원통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터널 같은 거. 그걸 코넥손, 코넥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간극연접이 동물세포에서는 하고요. 그리고 원형질 연락사는 이제 식물세포에서 합니다. 이 정도 단어 정도는 이제 대응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이지. 원형질 연락사라고 했는데 뭔지는 몰라도 식물이겠네.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설명했지만 세포가 식물세포 분열한 다음에 중간에 세포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되기 전에 여기 이제 구멍 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이걸 이제 원형질 연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다 이렇게만 가능해요. 소통이 다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되고, 얘도 사실은 선택적인 이동, 선택적인 투과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동물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구멍이 커가지고 뭐 RNA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색소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합성 해가지고 이동하는 산물인 설탕도 다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데는 여기 사이에 서로 소포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그다지 뭐 선택적 투과성 없어 보이는데 뭐 아예 없진 않겠죠. 아예 없진 않은데 근데 동물세포보다는 훨씬 좀 많은 물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간에 이제 접촉하는 거예요. 딱 요런 걸 이제 우리 면역 배울 때, 방어작용 배울 때 요걸 이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지. 마치 얘가 항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죠. 지금 여기 보면. 그때 우리가 수용체가 있다고 이제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림에서 나와요. 우리 수용체가 뭐 구체적으로 뭐 뭔지는 배우지 않았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림에 나옵니다. 얘가. 그럼 보조 T 세포가 받아가지고 활성화되고, 뭐 활성화된 보조 T 세포는 세포독성 T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때 작용했던 요런 어떻게 보면 수용체 같은 거죠. 요 수용체 같은 걸 이제 세포 부착 분자라고 합니다. 캠이라고 하는데 잘 안 불러요. 캠이라고. 별로 유명한 단어는 아닙니다. 캠은 우리 그때 그 캠이 제일 더 유명해. C4와 캠 할 때. 그냥 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어디 가가지고 과사에 들어가서 캠 이러면 다 그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응? C4 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글쎄, 조교들이 들으려나 모르겠다. 화학적 신호물질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물질을 우리 그 물질에 대해서 할 때 그때 했던 건데,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요거죠.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서 야 하고 분비되는 거, 요걸 이제 했었던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크라인이라고 해서 자가 분비예요. 자기가 뿌리면 그걸 또 자기 자신이 그 물질의 수용체가 있어. 그럼 또 분비하겠죠. 여기 양성 피드백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한테 막 심취해. 이게 보조 T 세포예요. 이게 T 헬퍼. 요렇게는 썼었나? 우리 2학년 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안 썼나? 보조 T라고. 난 늘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세포 독성 T 세포는 이렇게 써. 그 턱식의 그 C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 C로 이렇게 써요. 킬러 세포라고 해가지고 TK라고 쓰는 아주 고전적인 책도 있습니다. 면역학적 책 중에 아주 고전적인 책도 있어요. 일단 보조 T 세포에 인터루킨 2가 이렇게 작용을 한대요. 우리가 인터루킨이라는 거를
아마 지금 들어봤던 친구들은 아마 자기 스스로 좀 조사를 했었던 친구일 거예요. 2학년 때 방어작용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는 인터루킨이 자가 분비를 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자가 분비처럼 이렇게 내가 분비해가지고 내가 심취해가지고 또 분비하고 또 내가 계속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뿌려대는 요렇게 분비해서 내가 화학물질의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인터루킨 2나 뭐 인터루킨 1이나 인터루킨이 이제 바이러스 면역에 관여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서. 그 다음에 파라크라인이 있습니다. 주변 분비예요. 이걸 이제 측분비라고도 해요. 측분비. 바로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크라인. 그래서 사실 주변 분비라고도 하고 측분비라고도 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파라크라인이라고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것도 오토크라인이라고 많이 하고요. 영어로 하는 게 되게 좋아. 되게 적어도 어디 가든 다 의미가 통합니다. 영어로 해요. 주변 세포에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호르몬은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2차 물질 같은 건데 시도분자로 작용해요. 우리 작년에 이제 염증 반응할 때 히스타민만 배웠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히스타민 말고도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애가 일산화질소가 있어요. 일산화질소 나오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투과성을 증가시켜주는 애가 히스타민도 같이 하는데 일산화질소도 같이 합니다. 사실. 어쨌든 그렇게 할 때 그때 그런 애인데요. 얘가 이제 주로 이제 수축을 도와주는 애예요.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시클린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처 났을 때 염증 반응에서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발열, 발적, 발통? 세 개였는데. 삼발 작용이 일어나는데, 원래 염증 반응하면. 내분비 있습니다. 엔도크라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호르몬 분비하는 거야.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또는 신경 호르몬을 분비할 수도 있다. 사실. 요게 이제 우리는 요런 작용을 이제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얘하고 헷갈리니까. 얘하고 두 개 섞어 놓은 건데, 이런 거 이제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신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뉴런에서 혈액 속으로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신경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신호물질을, 뭔가 뿌리는 방법이에요, 위에는. 뿌리는 방법이라면 이제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신호를 당연히 받은 다음에 그 신호를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수용체잖아요, 얘는. 수용체가 수용 물질을 받아서, 자극이 왔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럼 얘 하게끔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이 전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수용과 전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응은 물질마다 다 다르니까 수용과 전달이 좀 유심히 봐야 되고요. 여기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친수성이냐, 또는 이제 뭐 소수성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수성이니까 인지질 이중층 막을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세포막 수용체에 의해서만 신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성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니까 그 세포 안에 수용체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세포 내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핵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세포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핵에 있든지 간에 세포질에 있든지 간에 이 수용체가 물질이 들어오면 결합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얘가 활성 상태가 되면요, 핵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DNA 있겠지? DNA 있으면 DNA에 전사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소수성 같은 경우는 결국 지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호르몬들, 그 성호르몬들은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보통. 근데 친수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신호를 받은 다음에 결국 다 모든 반응은 아니더라도 이런 분자들은 결국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다른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다른 생리작용을 하던가 결국 얘가 여기 안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도달하는 과정이 이제 전달 과정입니다. 전달 과정. 전달 과정에 좀 이제 생소한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세포의 신호 분자가 여기 수용체 단백질을 결합해요. 여기 이제 수용성이겠죠. 요 신호 분자는. 그래서 막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걸 받아서 어떤 애한테 전달을 해. 그럼 얘가 또 여기 전달해. 그럼 얘가 다른 데도 또 전달해. 그런 다음에 또 전달해. 전달이에요.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많이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반응은 1000 정도의 반응을 원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와가지고 얘 만들어서 얘가 반응을 바로 해버리면 그러면 필요한 신호 분자의 수도 1000개가 돼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1을 가지고 1000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뭐 1000에 뭐 20제곱 정도? 20배 정도? 20승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라면 하나의 물질로 증폭을 시키는 거야. 또는 내가 하나의 물질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슐린이야. 인슐린이면 세포 안에도 집어넣고 싶고, 글리코젠도 내가 같이 뭔가 합성을 촉진시키고 싶고, 또 지질도 합성을 촉진시키고 싶고, 이거를 인슐린에 가가지고 각각 다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에 가서, 간에 가서, 여기서 다 하나의 애가 여기 결합하면 이 다음 애가 글리코젠 합성 요소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지질 합성 요소를 촉진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신호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전달하고요, 결국 통합하거나 분배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달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요. 신호 연쇄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이럴 때 이제 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칼슘이라든지 IP3라든지 디아실 글리세롤이라든지 사이클릭 AMP, 사이클릭 GMP, 그리고 일산화질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신호를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이 신호 물질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결국 여기 안에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2차 전달자라고 부릅니다. 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2차 전달자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다. 2차 전달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신호 분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만약에 세포학에 대해서 배우신다면 생리학을 배워도 의대를 가서 생리학을 배워도 배울 거예요. 호르몬에 대한 또는 특정 반응에 대한 2차 전달자가 다 다른 걸 다 외워야 됩니다. 생명과학은 외우는 거잖아. 그래서 그 패스웨이를 다 외우셔야 돼요. 정말 재밌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외우면 되게 편할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 원리 깨우치겠지. 요게 이제 세트로 가는 애야, 얘가 이렇게. 사실. 얘 둘이 세트예요. 우리 인지질을 PIP2 이렇게 써요. 얘가 분해되면은 IP3하고 DAG로 이렇게 분해되고 그래요. 특정 신호 전달 과정을 예시로 놓으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2차 전달자가 있다. 지금 2차 전달자도 모르는데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증폭이 될 수 있고요, 통합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각기 다른 작용을 하기 위해서 분배될 수도 있다, 신호가.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겠죠. 반응은 이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막 이온 채널을 조절해가지고 막선이가 변화될 수도 있고, 효소를 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사 과정이 변할 수도 있고, 전사인자 조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대부분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전사 활성인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전사 억제인자를 불활성시키거나 다 가능합니다. 활성인자 액티베이터하고 그리고 뭐 리프레서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를 활성시킬 수 있고 억제시킬 수 있고 얘도 활성시킬 수 있고 억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사는. 그리고 DNA에서 전사가 되면 전사를 시작하는 순간 걔는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번역도 돼야 돼. 번역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뒤 과정은. 그래서 RNA 중합효소가 전사를 하는데 RNA 중합효소 와서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뭐 세포골격 단백질 조절도 있어요. 여기. 세포 형태나 운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아메바는 다 들어봤잖아. 아메바라는 이름 다 들어봤죠. 아메바가 이렇게 이동을 해. 알아? 이거 아메바 이동해요. 이렇게 슬라임처럼 이동해. 아메바가 이렇게 있으면 아메바가 여기 이 부분이 초점을 여기 땅에 붙어요. 이게 세포 골격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치솟게. 그래서 얘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게중심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초점 부착 롤링, 초점 부착 롤링 이렇게 가요. 백혈구도 이런 식으로 우리 염증 반응했을 때 혈액을 타고 오다가 조직으로 가서 잡아먹는다고 하잖아. 단핵구가 그때 갈 때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거의. 그때 할 때 이제 세포골격 단백질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신호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백혈구가 이동할 때는 이제 아메바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세포골격 생토에서 했을 거예요. 세 가지 있잖아. 그때도 하지 않았었나? 미세섬유 두께로 하자. 중간섬유 미세소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위체도 같이 배웠을 거예요. 튜블린. 중간섬유는 단위체가 없어요. 미세섬유는 액틴. 이렇게. 그래서 액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였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고급 생명과학에서는 사실 세포 골격 단백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추가적인 배경 지식 늘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 단백질이에요, 다. 튜블린하고 액틴이 다 구형 단백질이야. 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 모양이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예요. 미세섬유 액틴. 액틴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양성말단, 음성말단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중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중합이 못 일어나요. 그럼 여기는 해리만 일어나요. 그러면 얘가 계속 여기에서 합성이 일어나고 여기서 분해가 일어나요. 분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불안정하니까. 물이 항상 멈춰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늘어나고 여기 감소되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 계속.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마치 런닝머신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트레들링? 그렇게 불러요. 트레들링? 뭐야? 이러고 쳐보니까 그 런닝머신 그 밑에 돌아가는 거 그거 나오더라고. 구글에. 예전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얘네 이제 합성할 때도 튜블린도 똑같아요. 똑같이 G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튜블린도 알파 튜블린이 있고 베타 튜블린이 있어요. 재밌어. 중간섬유 또 안 알아왔다. 맨날 까먹는데. 이게 있어요? 중간섬유는 타입을 분류하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비멘틴, 케라틴, 신경필라멘트. 그리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아빠는 수업할 때도 기억이 안 났어. 이 정도는 모르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몰라요. 네 가지였는데. 맨날 대학교 때부터 이건 네 가지였는데 이러고서 별로 안 중요해서 넘어가는 내용.
비멘틴, 케라틴, 신경 필라멘트 보면 아 이거지 이렇게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이렇게 타입이 나눠져요. 그래서 중간 섬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라틴 섬유 하나가 여러 개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이렇게. 결국 다 단백질이야. 다 단백질이에요 결국은. 단백질이야 다 이거, 그지? 머리 감을 때 맨날 생각하잖아. 네. 그지? 중간 섬유라서 단백질이고 코팅돼 있고 해가지고 물에도 안 젖고. 아니면은 만약에 수용성 단백질로만 돼 있으면 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머리카락 물 샥하면 샥 녹는 거야. 녹아. 그래서 거품 남아. 미끈미끈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재밌겠다. 그럼 머리를 아무도 못 감는 거지. 감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비 오면 작소가 안 해요. 비 오면 이제 샥 해가지고 막 사람이 녹고 막 흘러내리고. 근데 그 대신 청소할 땐 좋겠다. 물만 뿌리면 녹겠다, 알았어. 머리카락 청소하는 게 제일 싫어요. 이제는 이제 수용체입니다. 수용체. 수용체 종류를 예전에 한번 여기에서 볼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우는 거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도 똑같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 알기에는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개론이에요 이것도. 우리 한번 봤던 거야 1번은 G단백질 짝지음 수용체라고 해서 GPCR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GPCR이 있다. 얘는 이제 G단백질 GTP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활성화되기 전에 수용체가 그 신호분자가 오기 전에는 GDP가 연결되어 있던 그 G단백질에 신호분자가 오게 되면 GTP가 돼서 걔가 활성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신호 전달을 하겠다. 얘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게 제일 많다고 했어요. GPCR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몸에 수용체로 작용할 때 뭐 제일 많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호르몬들 중에 이 GPCR을 통한 신호 전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호르몬들 중에서는. 1번은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2번이에요. 2번을 보면 얘는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라고 해서 이제 뭐 RTK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얘는 티로신이야.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수용체가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일양체야. 그래서 이 일양체인 이 수용체가 리간드가 여기 와요.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애를 리간드라고 해. 리간드의 정의가 그래. 리간드의 정의가 이것도 웃기는 거. 항원 항체 정의 알아? 사실 뭐 사람을 기준으로 항원이라고 하면 외부 물질을 다 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항원 항체 반응에서의 항원과 항체의 정의는 항원은 항체와 결합하는 물질.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리간드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물질이야. 수용체는 리간드랑 결합하는. 그렇지. 되게 웃겨요, 그냥. 이게 뭐 정의라고 하기엔 좀 웃긴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전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리간드가 오면요, 리간드가 결합하면 여기에 얘네들이 티로신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밑에 단백질에. 그럼 요 티로신에 인산기를 막 붙여줘요. 서로 붙여줘요. 얘네들이 자가인산화라고 하는데, 그 자가인산화라는 거는 결국 이 일양체 친구들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자가인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인산화라고 하는 건데, 결국 얘가 얘의 티로신에 인산기 붙여주고 얘는 얘의 티로신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사이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신호전달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인산화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뭐 카이네이스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인산화 요소가 다른 뭐 효소를 인산화시켜서 활성화 형태를 만들어주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호전달이 일어나겠습니다. 인슐린이 이렇게
RTK를 써요. 인슐린. 인슐린이 쓰기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 질병 하나만 극복을 해도 요게 엄청나요, 그죠? 요게 엄청납니다. 질병 하나 극복하는데. 코로나 봐. 코로나 엄청나죠, 요거? 수억이 뭐야? 수조도 수십조를 벌었겠죠. 수백조일 수도 있어. 전 세계에서 그러고. 지금 키트도 난리 났잖아, 그지? 키트도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질병 하나 극복하는 게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인슐린이 얘하고 반응한다는 것 때문에 얘가 이제 거의 이렇게 두 번째 수용체 설명 나올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 수용체인데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다. 얘는 수용체 자체가 이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인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봤던 게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봤어요. 그때도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몰라도 돼. 이거. 그냥 GTP를 사이클릭 GMP로 바꿔주는 애였어요.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ATP를 사이클릭 AMP로 바꿔주는 거였어. P 두 개는 그럼 에너지 쓰고 버리는 거예요? P 두 개는 에너지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 그냥 가. 이 효소가 먹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거의 꿀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GTP, 응? 고리로 만들면서. 그치.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ATP를 신호 전달을 위해서 소모하는 거예요. 결국 신호 전달에서도 ATP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지. 다 엄청난 소모품이에요, 그죠? 그다음 이제 개폐 이온 통로 있습니다. 이런 거 쉽습니다. 리간드가 오면은 여기 양이온 통로든 뭐 음이온 통로든 통로를 엽니다. 그럼 통로를 통해서 이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6번도 방금 봤던 거야. 리간드가 지용성인 경우에는 인지제 이중층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핵막도 인지제 이중층이긴 한데 핵막은 여기 핵공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핵공이라고 하는 거 승투에서 배웠지.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리간드가 전사인자와 결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주는 단백질에 결합해서 활성이 된 다음에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줄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생투에서 유전자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전사인자가 만약에 전사를 활성화시켜준다 라고 하면 무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역할 아니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RNA 중합효소가 이 DNA에 결합하기만 하면 끝. 바로 그냥 끝.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중간에 사실 우리가 유전자 발현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단백질이 내가 처음에 신호를 잘못 줘버렸어.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 중간에 이제 좀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사는 중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일단 끝나야 돼. 전사가 시작되면 끝나야 돼요. 전사 되는 정도를 바꿀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림이 하나가 나와서 그러는데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전사가 그러니까 RNA 중합효소가 여기에 이제 결합해가지고 가. 그러면 다른 RNA 중합효소가 와가지고 뒤따라서 계속 갑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한 번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게 여기 5개념이에요. 5개념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한 번 가네, 그거 끝나면 또 한 번 하네, 이런 게 뭔가 고정관념인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붙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붙어버리게 해주는 애가 이제 전사인자가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때 이제 리간드가 결합해서 이걸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제 마지막에 보는 게 이게 가장 생소해서 그래요. 실제로 얘는 예시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도 대학교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럴 수도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 얘기예요. 부착 수용체라고 해서 우리가 세포에 대한 그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굉장히 빽빽합니다. 꽉 차 있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인지이중층 밑에 중간 섬유와 미세섬유와 미세소관이 얽히설키 다 설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식물 세포가 단단하다고 얘기하는 건 동물 세포에 비해서 단단하다는 거지. 동물 세포도 충분히 그 구형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그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동물 세포도 그 기계적인 지지도가 없으면 놓으면은 흘러내려야지 이렇게 물처럼. 근데 그렇지 않는 건 걔네도 공 모양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런 세포 골격 구조가 치밀하게 쌓여 있어요. 그 치밀하게 쌓여 있는 데에 인테그린이 요렇게 요게 얘가 인테그린이에요. 인테그린이 이렇게 솟아날 수 있습니다. 솟아날 수 있다. 지금 요 세포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뻗어 나오는 거예요. 이 뻗어 나온 얘 인테그린이 다른 이제 세포에 있는 중간 섬유나 미세섬유와 미세소관과 결합해서 이 기계적인 꺾임, 이 꺾임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나와요.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만 나오고 뒤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되면은 덧셈을 다시 읽으면서, 덧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막전이 문제 푸느라 바빠요. 막전이 문제 다 풀면 이제 근육 문제 풀어야지. 애들한테 얘기 미리 많이 해놨어. 나중에 가계도는 안 풀어준다 이랬지. 가계도는 안 풀어주고 싶어요. 간단한 건 풀어줄 수 있는데 17번, 18번에 나오는 가계도 어떻게 푸냐. 정시생들 어떻게 하냐, 진짜. 진짜. 한 시간 주면은 진짜 1등급 컷이 49점 정도가 될 텐데. 49점인데 컷이 될 수가 있나? 50도 나올 수 있어, 1시간이면. 비유전환. 시간이야, 무조건. 그래서 좀 걱정인데, 지금 2학년 생원, 난 분명히 나도 처음에 논의 때 있었는데, 그랬나? 소수령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래요? 소수령 없이, 객관식만 24개래. 아니, 소수령이 아직 크게 의미가 없나? 1학기. 그 소수령을 왜 안 하나? 그래서 24문제면은 너무 시간이 많지 않아? 우리 시간 50분인데. 그래서 그냥 중간고사는 이렇게 버리는 거구나. 어차피 가계도가 있으니까 이 생각 하시는 건가 싶더라고. 난 자극의 전도를 안 내요. 그래서 내가 안 맡았어요, 일부러. 좀 봐야 될 것 같아. 애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그래요? 애들끼리 차이 너무 많이 나더라. 어떤 애들은 지금 세포 밖에 나트륨이 있다, 나트륨 농도가 더 높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그런 건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그러니까 니네 알잖아, 니네 다 알잖아. 막전이 막 내용 다 했잖아요. 우리도 같이 했잖아. 그거 이렇게 해가 자기 접도 해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서 아까 봤던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 그지? 여기 있는 내용 다 안다고 여기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이걸 못 푼다고 해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이걸 자기가 완벽하게 안 했대, 아직.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겠대, 이 내용을. 이걸 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아니래. 자기도 공부를 더 해야겠대. 문제 박치기 하고서 해도 괜찮은데. 아니,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외워도 이거 못 풀어. 속도 물리잖아, 이거 물리. 물리야, 물리. 아유. 수학이지, 수학. 창의적인 사고. 직관력. 어디서 자기를 줘야 이렇게 될까, 여기서? 뭐부터 구해야 되는지 짝짓기.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리간드 개폐성,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 촉매 수용체로 이제 RTK, 스티로신 인산화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 또는 세린트레오닌 인산화 요소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세린트레오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티로신, 세린트레오닌, 키나제 이런 거.
뭐 구한일산 사이클레이즈와 수용체인 경우도 있고 티로신을 인산화시키는 수용체도 있고 이렇게 그냥 수용체 이름 나오면 그럴 수 있겠다 해야지 하나하나 다 못 외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반응에 대한 이 작용 기작이 나오면 그냥 그 기작 자체를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전이를 잘 푸는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생명과학 못합니다. 아니 그런 뭐 수학적 사고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